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김나령입니다. 오늘은 이라윤, 정혜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매일 일을 하거나 일을 준비하거나 또 새로운 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빠르게 달라지는 기술과 새롭게 등장하는 직업들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잡학사전은 다양한 직업과 산업의 변화, 그리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기회가 되는 이야기들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잡학사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소폭 늘었지만 청년층 고용 상황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 1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5세에서 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3.7%로 전년보다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청년층 취업자 수도 19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체감하는 취업 문턱이 여전히 높고 양질의 일자리 보존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신산업 분야 일경험 제공하는 미래 청년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사업은 AI, 문화 콘텐츠, 바이오 헬스케어, 제로 웨이스트 소셜 벤처 등 5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총 209개의 기업이 참여해 610명의 청년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 청년이며 신청은 5월 31일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을 통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실무 경험을 쌓고 미래 산업 분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청년 일자리 안착을 돕기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올해부터는 기존 유형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개편하고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또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서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청년들이 지방에서도 안정적으로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이라윤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생한 직업의 현장을 들여다보는 시간 현장 속으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진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부의 주름부터 머리카락, 눈빛까지 실제 사람처럼 표현된 밀랍 인형. 그 정교한 작품 뒤에는 바로 밀랍 인형 복원 전문가의 손길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손상된 밀랍 인형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밀랍 인형 복원 전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랍 인형 복원 전문가는 말 그대로 오래되거나 훼손된 밀랍 인형을 원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단순히 색칠만 다시 하는 게 아니라요. 갈라진 피부 표현을 채우고 또 변형된 얼굴 형태를 다시 다듬고 또 머리카락 한 올까지 손으로 씹는 작업도 진행하는데요. 특히 유명인물의 밀랍 인형은 실제 얼굴 비율과 표정 그리고 분위기까지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유명 밀랍 박물관인 영국의 마담 투소 박물관에서는 한 개의 밀랍 인형을 제작하거나 복원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복원 과정에서는 미술 감각뿐 아니라 조형 기술, 또 색채 감각, 해부학적 이해까지 요구되는데요. 그래서 이 직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보통 조속과 또 조형 예술, 특수 분장, 산업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등을 전공하거나 피규어, 제작, 특수 분장, 3D 모델링 분야의 경험을 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기술도 함께 활용되는데요. 3D 스캔으로 얼굴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컴퓨터 모델링으로 이 복원 전 상태를 미리 시뮬레이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손재주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기술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직업은 굉장히 집중력과 끈기가 필요한 직업인데요. 눈썹 한 가닥, 그리고 피부톤의 차이 하나만으로도 이 인물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해외 보건 전문가들은 사람 얼굴 근육 움직임이나 표정 습관까지 연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 작업은 단순히 고치는 일을 넘어서 이 한 시대의 문화와 또 인물을 보존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일수록 더 신중하고 또 정교한 보건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체험형 전시와 이 콘텐츠 산업이 커지면서 밀랍 인형과 실감형 전시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K 콘텐츠와 한류 문화가 확산되면서 유명 배우, 스포츠 스타, 아티스트 관련 전시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캐릭터 조형과 또 보건 기술 인력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박물관뿐 아니라 테마파크, 미디어 아트 전시, 또 영화 특수 소품 분야까지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AI와 실감형 콘텐츠 기술이 발전하면서 단순 전시를 넘어 움직임과 음성까지 결합한 이 형태의 전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 사람 같은 표현력을 구현할 수 있는 이 전문가의 역할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국내에서는 비교적 희소한 직업군이기 때문에 경험과 포트폴리오가 우선시되고요. 직접 피규어나 조형 작품을 꾸준히 제작해보거나 또 특수 분장, 3D 디자인 프로그램을 함께 익혀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낡은 인형으로 보지만 누군가는 그 안에서 시간을 복원합니다. 오늘 현장 속으로에서는 예술과 기술, 그리고 섬세한 손끝으로 이 기억을 되살리는 직업 밀랍 인형 복원 전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우리가 전시관에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만난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는 건 이렇게 작은 주름과 머리카락 한 올까지 세심하게 되살리는 전문가들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겠죠. 밀랍 인형 복원은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아야 할 인물과 순간을 다시 현재로 불러오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술과 기술로 기억을 되살리는 사람들. 오늘의 현장 속으로 밀랍 인형 복원 전문가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정혜훈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공기업 채용을 준비하다 보면 자격증 취득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럴 때 어떤 자격증부터 취득해야 하는지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채용 공고마다 요구하는 항목이 다르고 또 배점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수많은 자격증을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공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요구하는 이 공통 가산점 영역과 지원 직무에 따라 집중해야 하는 직무별 가산점 영역으로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자격증 취득 순서 지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에서 기본적으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기본 스펙 3대장이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컴퓨터 활용 능력, 그리고 한국어 능력 시험이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요. 이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국가관을 평가하는 한국사는 보통 심화 1급이나 2급 이상을 취득해야 만점의 기준을 받습니다. 또한 실제 업무에서 데이터 처리 프로그램의 활용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은 대부분 1급을 우대하고 2급은 인정하지 않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공문서 작성 능력을 증명하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 등을 갖춰두시면 이 서류 전형에서는 든든한 기본기를 다지실 수 있습니다. 어학 성적은 가산점 역할도 하지만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필수 커트라인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보통 사무직은 토익 850점 이상, 기술직은 700점대 수준을 커트라인 기준으로 잡고 있고요. 최근 채용 시장에서 눈여겨볼 점은 이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같은 말하기 성적의 비중이 눈에 띄게 커졌다는 점입니다. 자필고사 점수 대신에 스피킹 성적만으로 지원 자격을 대체하게 해주거나 또 스피킹 등급이 높을수록 별도의 추가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관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어학적인 강점에 맞춰서 이 필수적인 전략을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통 가산점 3대장과 어학 자격증을 어느 정도 갖췄다면 이제는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전공 자격증에 집중할 차례입니다. 사무직 계열은 기획과 행정, 경영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사무직에게도 기본적인 IT 이해도를 요구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 처리 기사 자격증에 가점을 주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전산세무나 사회조사 분석사 2급도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이 반면에 기계, 전기, 토목 같은 기술직 계열은 각 분야의 기사 자격증 취득이 사실상 필수적인데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사 자격증을 2개 취득하는 이른바 쌍기사를 목표로 준비하는 지원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공통 가산점인 한국사, 컴활, 한국어를 바탕으로 서류 통과 요건을 채우고 어학 커트라인을 넘긴 뒤에 직무 전공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더하는 흐름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여기에 지원하고자 하는 특정 공기업이 있다면 해당 기관의 최근 채용 공고를 미리 확인해서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의 취득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 취업 준비 과정이 때로는 막막하고 고되게 느껴지겠지만 목표를 나눠서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어느새 합격의 문턱에 다가선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내 페이스대로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잡정보였습니다. 네,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자격증 하나하나가 큰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무작정 많은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원하는 기관과 또 직무에 맞춰서 필요한 자격증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짚어드린 공통 가산점과 어학 기준, 그리고 직무별 전공 자격증을 잘 활용하셔서 단순히 서류를 채우는 준비를 넘어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쟁력을 차근차근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이도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수많은 정보와 자료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과 음성들, 과연 정말 100% 진짜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정교하게 조작된 영상에 속아 금융 사기를 당하거나 유명인의 가짜 발언으로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일이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할 직업은 인공지능이 만든 정교한 거짓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디지털 수사관, 바로 딥페이크 검증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AI가 생성한 가짜 콘텐츠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일을 합니다. 단순히 육안으로 어색한 부분을 찾는 수준을 넘어서는데요. 영상 속 인물의 미세한 눈 깜빡임 패턴, 혈류에 따른 피부톤의 변화, 혹은 목소리 파형 속에 숨겨진 인위적인 신호 등을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정밀 분석합니다. 기술로 만든 가짜를 더 강력한 기술로 잡아내는 창과 방패의 싸움의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데이터 분석 능력과 컴퓨터 공학적 지식입니다. AI 알고리즘이 어떻게 가짜를 만들어내는지 그 원리를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자질이 바로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의식입니다. 데이터의 아주 작은 왜곡도 놓치지 않는 집요함,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단단한 직업 윤리가 없다면 이 방대한 데이터의 바다에서 길을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직업이 지금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2026년 현재 딥페이크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질서를 흔드는 위협이 됐습니다.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권은 비대면 인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전문가들을 앞다투어 영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안의 개념이 네트워크 해킹 방지를 넘어 정보의 진위 판별로 확장된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검증 시장이 매년 수십 %씩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단순히 가짜를 적발하는 것을 넘어 콘텐츠의 제작 경로를 추적해 원본을 인증하는 디지털 워터마크 기술과 결합된 더욱 전문화된 기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법정에서의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 감정인으로서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시대입니다. 기술이 교묘할수록 역설적으로 진실의 가치는 더욱 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사회의 신뢰를 지켜내고 있는 딥페이크 검증 전문가들. 그들의 역할을 더욱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네, 이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정보조차 무조건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딥페이크 검증 전문가는 단순히 가짜 영상을 찾아내는 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정보와 기술을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신뢰의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이 더 정교해질수록 진실을 가려내는 사람들의 책임과 전문성 역시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다시 들여다보는 잡토크 일의 미래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있죠.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그런데 요즘 점심시간 풍경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팀원들과 함께 식당에 가고 메뉴를 같이 고르고 또 식사 후에 커피까지 함께하는 문화가 익숙했다면 요즘은 혼자 조용히 밥을 먹거나 이어폰을 끼고 산책을 하거나 잠깐이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려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일을 두고 요즘 사람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또 누군가는 점심시간만큼은 온전히 쉬고 싶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잡토크에서는 점심시간 혼밥, 개인주의일까 새로운 휴식 문화일까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윤 아나운서, 실제 직장인들이 왜 혼자 점심시간을 즐기고 싶어 하는 걸까요? 네, 저는 이 변화가 단순한 개인주의라기보다는 직장인들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방식이 달라진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는 출근하는 순간부터 사실 계속 사람들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회의도 해야 하고 또 보고도 해야 하고 또 업무 중에는 메신저나 전화로 또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점심시간만큼은 잠시 말하지 않고 또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 편하게 쉬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특히 내향적인 성향의 직장인들에게는 점심시간마저 누군가와 계속 대화해야 한다면 오히려 쉬는 시간이 아니라 또 다른 업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게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할 에너지를 충전하기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이 먹는 밥이 무조건 편하다는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메뉴 고르는 것부터 대화 주제까지 은근히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점심시간에도 에너지가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이 팀원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혜원 아나운서, 이런 변화가 조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분명히 장단점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점심시간에는 업무 시간에 나누기 어려운 이런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또 팀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이 신입사원들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이 회사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간이 자율이 아니라 은근한 의무처럼 느껴질 때일 것 같은데요. 이 다 같이 먹으러 가자 이 말이 반복이 되면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혼자 먹고 싶어도 괜히 눈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같이 먹는 문화 자체가 아니라 혼자 먹을 자유도 존중되는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 핵심은 개인의 선택권이겠네요. 같이 먹고 싶은 날에는 함께 하기도 하고 또 혼자 쉬고 싶은 날은 자연스럽게 혼자 있을 수 있는 분위기. 그게 요즘 직장인들이 원하는 점심시간 문화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직장 문화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나윤 아나운서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점심시간을 정말 휴식 시간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도 좋지만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사실 조용히 숨 고르는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혼자 먹어? 이렇게 묻기보다는 오늘은 혼자 쉬고 싶은 날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혼밥을 한다고 사실 팀워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혼자 쉰다고 해서 또 조직에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니까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조직 문화는 모두가 똑같이 움직이는 문화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이 존중이 되는 문화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누군가는 함께 밥을 먹으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에너지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건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점심시간에 선택권이 존중이 될 때 직원들은 회사 안에서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혼밥은 단순히 개인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바쁜 업무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복하려는 새로운 직장 문화의 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도 존중받을 때 진짜 편안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겠죠. 오늘 잡토크에서는 점심시간 혼밥, 개인주의일까 새로운 휴식 문화일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 일의 미래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정가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새벽 4시 모두가 잠이 든 시간이지만 경상남도 남해의 한 빵집은 이른 아침부터 불이 켜집니다. 고소한 빵 냄새가 골목길을 채우기 시작하면 커다란 오븐 앞에서 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행복 베이커리의 주인 김상식 씨인데요. 그의 하루는 남들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언제나 따스한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이곳으로 찾아올 특별한 손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전 7시가 넘어가면 빵집 앞은 활기로 가득 찹니다.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아이들이 하나둘 빵집으로 몰려들어 문을 열고 들어서기 때문인데요. 아이들은 익숙한 듯 갓 구운 빵과 요구르트를 집어들고 김상식 씨를 향해 아저씨 잘 먹겠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은 하루도 빠짐없이 5년 넘게 이어져 온 이 빵집의 아침 일상이 되었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빵은 전부 무료이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배를 굶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배고픔과 힘들었던 시간이 떠올라 아이들에게만큼은 따스한 아침밥을 선물하고 싶었던 그의 작은 마음으로 시작된 일인데요. 주변에서는 빵집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어떻게 매일 공짜로 아이들에게 빵을 나눠주냐며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재료비 부담에 가게 운영이 휘청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을 향한 빵 굽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몸을 움직이면 아이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진심은 결국 통하는 법입니다. 김상식 씨의 묵묵한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빵집에는 기적 같은 일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를 응원하는 돈과 물품들이 오기 시작했고요. 이른바 돈줄 내주겠다며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빵집은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한 대기업에서는 그의 이런 의로운 행동을 기려 상을 수여했고 낡았던 빵집을 새롭게 리모델링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과 명성 속에서도 김상식 씨는 절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이들을 위한 빵을 굽습니다. 그의 빵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이제 어엿한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이 되어서 이제 자신들이 아저씨를 돕겠다며 빵집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김상식 씨는 말합니다. 남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 삶이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된다고 말이죠. 은퇴 후의 삶이든 지금 마주한 일상 속에서든 타인을 위해 나누는 삶은 결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몇 배의 더 큰 사랑으로 나에게 되돌아오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남해의 작은 빵집에는 아이들을 위한 웃음소리와 함께 고소한 빵 냄새가 피어오릅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김상식 씨의 따스한 인생 스토리는 이 차가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포근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그저 빵 한 조각일 수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하루를 시작할 힘이 되고 따뜻한 마음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식 씨의 이야기를 통해 일이란 단순히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을 넘어 누군가의 삶의 온기를 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새벽마다 구워낸 빵처럼 그의 따뜻한 마음도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승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요즘 기업들이 채용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령화 문제는 연금이나 복지 영역의 이야기로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인구 감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기업의 채용 방식과 정년 구조,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까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제로 보는 일터에서는 초고령화 시대가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퇴직하고 새로운 세대가 그 자리를 채우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영향으로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기업들은 이제 기존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 돌봄 서비스처럼 현장 인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인력난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초고령화가 가져온 두 가지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년 연장과 재고용 확대입니다. 기업들은 숙련된 인력 부족 확대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이후에도 다시 고용하는 방식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은퇴 이후에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탈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경험과 기술을 가진 고령 인력을 계속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정년 연장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고 시니어 인턴이나 고령층 재고용 제도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 인력이 더 이상 노동시장의 주변부가 아니라 핵심 인력 자원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청년 인력 확보 경쟁에 심합니다. 반대로 청년층 인구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인재 확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구직자가 기업을 선택하기보다 기업이 사람을 선별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기업이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며 인재를 붙잡아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연근무제와 주거지원, 사내복지 강화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중심축 자체가 기업 중심에서 인재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초고령화 시대에는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현역의 개념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의 취업으로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 맞춰 지속적으로 역량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결국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될 가능성이 커지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터는 초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세대 교체를 넘어 앞으로 누가 더 오래 일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준까지 다시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우리 일터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요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을 마무리하는 흐름이 있었다면 이제는 경험 많은 인력이 다시 필요한 자원이 되고 또 청년 인재를 붙잡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앞으로의 일터에서는 나이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계속 배우고 변화에 맞춰 역량을 키워갈 수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초고령화 시대 속 새롭게 달라지는 일자리 풍경, 오늘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슈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라이온 아나운서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요즘 점심시간 풍경 달라지신 거 혹시 느껴지셨나요? 예전에는 직장인들이 3, 4, 5 식당으로 몰려갔다면 요즘은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다시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런치플레이션입니다. 런치플레이션, 점심과 또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정말 점심 한 끼 가격을 보면은 저도 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런치플레이션은 점심값 상승 현상을 뜻하는데요. 통계청 소비자 물가 자료를 보면 외식 물가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이 자주 찾는 메뉴인 김밥, 칼국수, 비빔밥, 햄버거 같은 품목 가격도 전반적으로 오른 상황인데요. 서울 기준으로는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이미 10,000원 안팎이라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와, 근데 진짜 체감이 되네요. 예전에는 오늘 뭐 먹지 했다면 요즘은 오늘은 얼마를 안 넘기지 먼저 생각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커피까지 마시게 되면은 정말 점심 한 끼 딱 먹었는데 10,000원을 넘기게 되는 그런 순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점심 절약 자체가 하나의 생활 전략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샐러드 제품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국내 편의점 업계에서도 직장인 점심 수요를 겨냥한 간편식 제품을 출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 도시락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요즘은 진짜 메뉴도 다양하고 꽤 잘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간단히 때운다 이런 느낌보다는 가성비 있게 한 끼를 해결한다 이 느낌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구내식당 이용률인데요. 예전에는 회사 식당을 단순 복지 정도로 생각했다면 요즘은 점심 물가를 방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구내식당 만족도가 복지 만족도로 이어진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회사 밥이 맛있으면은 괜히 회사 다닐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메뉴 사진을 아예 찍어가지고 올려주는 회사도 많더라고요. 좀 작은 맛집 이런 느낌이 나는 곳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점심시간이 단순히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직장인의 생활비와 워라밸 그리고 만족도까지 연결되는 요소가 된 건데요. 또 최근에는 직접 도시락을 싸는 직장인들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식비 절약뿐 아니라 건강관리나 식단 조절을 이유로 도시락을 준비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SNS에서는 직장인 도시락 브이로그나 또 5일 도시락 챌린지 콘텐츠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보면은 괜히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또 건강하고 굉장히 부지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막상 아침에 하려고 하면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게 도시락 싸기인데요. 이 도시락 싸는 것도 정말 성실해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런치플레이션은 단순히 점심값 문제를 넘어서 이 직장인의 소비 방식과 생활 습관 자체가 또 바꾸고 있는 셈인데요. 오늘 이 점심 한 끼가 이제는 경제 흐름과 일터 문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점심시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네,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런치플레이션 시대 다시 늘고 있는 도시락 직장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근 우리 노동시장에 아주 뚜렷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난 곳도 있지만 반대로 꽁꽁 얼어붙은 곳도 있는데요. 오늘은 2025년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통해 우리 일터의 현 주소를 짚어봅니다. 혜은 아나운서 데이터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가 22만 개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증가폭을 성별로 나눠보면 이 결과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성의 일자리는 20만 개 넘게 늘어난 반면에 남성의 일자리는 2만 개도 채 늘지 못한 건데요. 이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이 여성 일자리였던 셈입니다. 네, 남녀 간의 격차가 10배가 넘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 여성 일자리가 이렇게까지 크게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보건사회복지업에서만 1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나면서 증가세를 주도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여성 종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데요. 경력 단절을 겪었던 여성들이 돌봄이나 복지 현장으로 복귀를 하면서 이 나타난 흐름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돌봄 수요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채워지는 건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일자리들의 질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이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새로 생긴 보건복지 일자리의 상당수가
최저임금 수준의 중저임금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민간 위탁 구조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로 이어지기도 어렵다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돌봄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대우나 보상이 충분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남성 비중이 높은 제조업이나 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사실 이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제조업이나 건설업의 비중이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경제가 성숙해질수록 이 분야의 고용 흡수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동화 설비나 로봇이 남성 중심의 일자리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뼈아픈 지점입니다. 일자리 증가라는 그 이면에는 숨은 고민이 깊어 보입니다.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도 뼈아픈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요. AI 도입에 따른 대체 효과, 또 공공 일자리 축소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요. 특히나 숙련도가 낮은 청년들이 AI 기술의 영향으로 더 먼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령층의 고용 확대 역시 노후 대비가 어려운 우리 사회의 씁쓸한 자화상이 반영된 생계형 노동의 성격이 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늘었다는 이 수치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그런 일자리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 이서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검색창보다 먼저 AI에게 물어본다는 말 공감하시나요? 요즘은 궁금한 게 생기면 포털 사이트 대신에 AI에게 바로 질문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업사전에서 만나볼 기업은 바로 전 세계 AI 혁명의 중심에 선 기업 오픈 AI입니다. 챗GPT 열풍을 일으키며 단숨에 글로벌 IT 시장의 판도를 뒤흔든 기업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름조차 생소했던 이 스타트업은 이제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긴장하게 만든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업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된 걸까요? 오픈 AI의 시작은 의외로 조금은 두려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만약 인간보다 훨씬 똑똑한 AI가 탄생한다면 인류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 2015년 일론 머스크와 샘 올트먼을 비롯한 실리콘밸리 인물은 AI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을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AI가 소수 거대 기업의 독점 기술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인류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인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AI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비영리 연구소 형태의 오픈 AI를 설립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AI가 인간처럼 대화한다고? 그게 가능하긴 해? 대부분은 그저 연구용 프로젝트 정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픈 AI는 남들이 웃어넘기던 그 가능성에 수년 동안 막대한 시간과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전 세계 IT 업계를 뒤흔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챗GPT의 등장인데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글을 쓰고 질문에 답하고 심지어 코딩과 번역까지 해내는 AI의 모습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출시 단 2달 만에 이용자 1억 명을 돌파하며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서비스라는 기록까지 세우게 되는데요. 특히 학생들은 과제를 위해, 직장인들은 보고서와 이메일 작성을 위해, 개발자들은 코딩 보조를 위해 챗GPT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AI가 일부 전문가의 기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구글에도 큰 충격을 줬습니다. 검색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구글조차 AI 시대에 검색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며 전사적인 AI 경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픈 AI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압도적인 투자와 속도였습니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수십조 원의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막대한 자금력을 확보한 오픈 AI는 초거대 AI 모델 개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GPT-4와 영상 생성 AI, 음성 AI까지 빠르게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여기에 단순 연구에만 머물지 않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형태로 대중에게 공개했다는 점도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술은 많았지만 실제 사람들이 쉽게 쓰는 AI는 없었던 시대. 오픈 AI는 복잡한 기술을 대화라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최근 오픈 AI는 단순 챗봇 기업을 넘어 AI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성장은 물론이고 이미지 제작, 영상 생성, 음성 비서, 실시간 번역, 코딩 보조까지 AI의 역할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AI가 스마트폰 이후 가장 거대한 산업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AI 기술 없이는 미래 경쟁력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 중심에서 오픈 AI는 사실상 AI 시대의 기준을 만드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가 사람처럼 대화하는 시대는 영화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매일 AI에게 질문하고 도움을 받고 또 함께 일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오픈 AI가 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바꾸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 매일 사용하는 새로운 습관이라는 걸 오픈 AI는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전국의 맛집과 축제,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행주치마의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 이름이 사실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오늘 어디 갈까에서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화려한 공연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제38회 고양 행주문화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양 행주문화제는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인 행주대첩을 기념하는 역사문화축제입니다. 행주대첩은 1593년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약 2,300명의 조선군으로 3만 명에 달하는 왜군을 물리친 전투인데요. 특히 당시에는 백성들도 함께 전투에 참여해 행주산성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에서는 부녀자들이 입고 있던 치마에 돌을 날라 왜군을 막아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이야기에서 유래된 이름이 바로 행주치마입니다. 올해로 38회를 맞이하는 고양 행주문화제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행사는 6월 13일에서 14일까지 이틀간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 일원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축제장에서는 아름다운 한강 전망과 함께 역사적 현장을 직접 걸어볼 수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또 단순히 역사 이야기를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주대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됩니다.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바로 행주대첩 투석전인데요. 행주치마에 돌을 담아 나르며 싸웠던 역사에서 착안한 시민 참여형 대항전입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팀을 이루어 박을 터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돼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축제장에는 조선시대 행주마을을 재현한 행주 맨돌마을도 운영되는데요. 민속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거나 전통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역사 미션 게임 행주야 놀자, 행주공방 체험존, 먹거리 장터와 수공예 장터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축제의 분위기는 더욱 화려해지는데요. 800여 대의 드론이 한강 위를 수놓는 드론 퍼포먼스와 수상 불꽃놀이,
그리고 창작 뮤지컬 행주대첩까지 이어지며 축제의 밤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과거의 역사와 현대적인 공연 기술이 어우러지는 순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축제는 입장료 없이 무료로 운영된다는 점도 반가운데요. 단순히 즐기는 축제를 넘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았던 군, 관, 그리고 민의 정신을 다시 떠올려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주산성에서 펼쳐지는 제38회 고향 행주문화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가오는 6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축제의 열기를 함께 느끼고 싶다면 행주산성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정혜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식당이나 주차장, 택배까지 QR코드 쓰는 일 많아졌죠? 휴대폰으로 바로 연결돼 편리하지만 최근에는 이 점을 노린 사기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활 속에서 주의해야 할 QR코드 사용법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가짜 QR코드를 붙여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른바 큐싱, QR코드와 피싱을 합친 말입니다. 사용자가 QR코드를 찍으면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입력하라고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특히 주차요금이나 택배 조회, 무료 쿠폰처럼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많이 도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겉으로 봐선 진짜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기존 안내문 위에 가짜 QR코드를 덧붙이는 사례도 있어 무심코 지나가기 쉽습니다. 전문가들은 QR코드를 찍은 뒤 정보를 입력하기 전 연결된 주소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요. 주소에 한 글자만 달라도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함께 묻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은행이나 공공기관은 비밀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 부착된 QR코드도 자세히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스티커가 덧붙여 있거나 글씨나 색상이 어색하면 사용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기업과 은행들도 보안 점검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는 찍지 않는 것입니다. 편리해서 자주 쓰는 QR코드, 이제는 찍기 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벌써 오늘의 잡학사전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변화하는 일의 세계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아는 만큼 보이고 준비한 만큼 기회가 되는 시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내일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쉽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